요거는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얼굴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얼굴 보면서 말하는 거 들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호적 해석을. 언어는 언어 기표니까 기호적으로 해석해야죠. 저 지금 표정도 하나의 기표라고 그랬죠. 이 표정도 또 기호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기호적 경험 중에 사람이란 존재가 아마 기호적 대상 중에서는 가장 복합적이고 어려운 대상일 겁니다. 기호적 사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습니까? 체험주의 은유이론에서 은유적 사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한 영역의 경험을 다른 경험 영역에 사상을 하는 거, 덮어 씌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유의 기본 구조라고 그랬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본 바로는 그 은유의 구조가 바로 기호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 사상의 구조가 바로 기표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다른 발레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아무튼 이 기호 개념이 거기에 가장 근접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은유적 사상 개념을 제가 기호적 사상 이렇게 개념을 바꿨고, 나머지 내용은 이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표적 영역을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이때 표적 영역은 기표죠. 이미 이제 해석되니까. 기호적 사상은 본성상 부분적입니다. 내 모든 경험을 동시에 다 사상할 수는 없죠. 이 사상 구조를 보여주는 은유 중에 익숙한 것 중에 내 마음은 호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은유예요. 이 은유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내 마음을 이해할 때 내가 호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몇 개의 경험을 이 마음 쪽에 사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호수의 어떤 성질의 관점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수에 관한 모든 성질이 동시에 사상이 되면 마음하고 호수하고 구별할 수가 없겠죠? 이 은유를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마음하고 호수하고 똑같으니까 은유를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또 다른 호수가 있거나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보이죠? 은유를 쓴다는 얘기는 이 두 영역이 지금 합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반드시 어떤 영역의 일부를 사상하는 거지 전체가 오버랩이 되면 똑같은 대상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상 이런 말은 있을 수 없고, 이 말은 사실은 그 동어 반복이라고나 해야 할까? 일단 사상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 정도의 내용이겠어요. 또 하나 기호적 사상에 앞서서 사상할 내용이 있어야죠. 자기 사상할 게 있어야죠.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야 사상을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뭘 사상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상 이전 단계의 경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의 내용을 타고 가보면 그 경험의 출발점이 체험주의적 시각에 보면은 신체적 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경험이 있고 그것을 사상하고 사상한 것을 또 사상하고 이렇게 우리 경험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기호적으로 사상된 경험 내용의 궁극적 원천은 물리적 경험이고 이 물리적 경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크주안 선생님의 마음속의 몸의 핵심적인 주제는 몸의 중심성 이런 말로 압축이 되죠. 왜 몸이 출발점에 있는가? 사상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기호적 사상의 구도를 그 도표로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언어 기표를 지금 기호화한 경우입니다. 나무라는 건 글자예요. 글자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 나무라는 글자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실제 우리 세계에서 내가 나무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내 나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갖게 된 이 경험 내용을 여기에 일부 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기표를 내가 갖고 있는 나무에 관한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어입니다. 이 그림은 제 2013년이 14년이 조금 헷갈리네요. 제 책에 기호적 경험의 체험주의적 해명이라는 챕터에서 이 그림은 이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책 안에는 이 기호적 사상이라는 말 대신에 은유적 사상 그 용어를 그때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기호적 사상 이렇게 바꿨어요. 이 부분을. 복잡한 경우입니다. 추상적 개념일 경우에 어떻게 기호가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기표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해당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명명관계입니다. 이름을 짓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기표를 이해하려면요, 기호 대상에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거나 뭐거나, 사랑은 여행이거나 여행 경험이거나 뭐 협동적 예술 작품이거나 아니면 사랑은 전쟁이거나 여러 형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일부를 여기에 수합한 것을 이 개념에 사상할 겁니다. 이 사상이 반복되면서 또 사랑 개념 자체도 저 원이 조금 넓혀졌다, 좁혀졌다, 다소 유동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개념하고 이 기표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명명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은유리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사랑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그걸 이해하려면 다양한 은유를 써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은유적 사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호적 구조로 변형을 시켜보면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추상적 개념을 사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죠. 그 앞전 그림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단순하죠. 이게 자체가 물리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기표 자체가. 이렇게 사상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기호적 경험인데, 한 번 사상된 경험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일까, 바뀌는 것일까?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내가 처음에 사랑 개념을 이렇게 개념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기호적 사상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전혀 다른 걸 사상합니다.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상관계가 항상 명료하게 고착되어 있지도 않고 본성상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 이동한다는 것이 기호관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는 무슨 그림이냐면, 그 아즈테카에 있었던 아즈테카, 매주 한 1000명 주변 부족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 제단 위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고 매주 1000명씩 이렇게 희생을 시켰죠. 이게 그림으로 지금 그려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 그림은 뭡니까? 이 그림도 하나의 기표죠. 자기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흔적을 통해서 이해했든지 이것을 하나의 기표 체계로 재구성해낸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걸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 하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체에 대한 지식, 또 또 고대 원시 문명에 대한 지식, 이런 것처럼 동원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이 자꾸만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는 영화 아포칼립토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요 제물이죠. 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여기 심장을 도려내고 시신을 잘라서 저 아래 재단 아래 굴려 보내면은 저 백성들이 환호를 하죠.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신들을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멕시코 고원지대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는 여기서 지내고 시신 잘라서 주면 사실은 식량인 셈이죠. 이거는 영화로 재현된 것입니다. 아까 이 그림으로 이렇게 기표화된 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또 다시 새로운 기표로 재구성됐죠. 거의 흡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겠죠. 저 기표를 사용해서. 이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표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작곡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그걸 들은 걸 토대로 시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는 계속 바뀌면서 어떤 내용인가 그 주변을 항상 보존하고 싶겠지만 제대로 보존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시대가 바뀌면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현재 그 재단의 모습입니다. 이건 영화상에 지금 그려진 것이지만 이 재단 바로
여기 끝부분에서 일주일에 1000명씩이 그렇게 제물로 바쳐졌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관광자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표가 완전히 다른 해석 체계로 돌아버린 겁니다. 원 기표의 주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기표의 전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전이는 무한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행해 갈지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할 수 없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표의 전 현상은 우리의 창의성을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